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경주 암곡동에 위치한 무장사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 오늘 또 무장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사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까지 물리친 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투구와 무기를 묻은 장소입니다. 이후 39대 원성왕의 아버지 효양이 숙부인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그 자리에 추모의 사찰을 짓고 무기를 감추었다 해서 무장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무장사지를 찾아가는 길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물레방아가 있는 곳에서 암곡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곧장 따라가면 덕동댐 상류에 왕산마을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은 잘 정비된 골짜기 길을 따라 올라가면 40여 분의 걸음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암곡이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골짜기가 깊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입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현스님은 이 암곡을 그윽하고 너무도 험준하여 마치 깎아 세운 듯하며 깊숙하고 침침한 골짜기는 속세와 단절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므로 도를 즐길만한 신령스러운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3층 석탑과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만 남아있는데 이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에 적힌 비문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는 무장사지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비는 처음 발견 당시에는 기부와 이수만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2011년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비석 파편을 근거로 복원되어서 기부, 비신, 이수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 받침인 머리가 2개인 쌍귀부도 처음엔 머리가 둘 다 없었지만 2008년에 문화재청 직원이 인근에서 머리 1개를 수습하여 비신과 함께 복원한 것입니다. 쌍기부의 등에 비신의 받침대가 조각되어 있는데 사면의 둘레로 12지신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런 형태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경우라 문화재 가치가 더욱 뛰어납니다. 비신의 머리돌에 해당하는 이수는 일부가 잘려져 나갔는데 문양 조각을 살펴보면 6마리의 용이 운무 속에서 용트림을 하며 앞발로 여의주를 움켜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석비의 이수는 통일신라 전기에 만들어진 국보인 태종 무열왕릉비를 제외하고 그 이후 머릿돌이 남아있는 예가 아주 드문 상황에서 당시 머릿돌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동기는 바로 비석 옆면에 있는 조선시대 금석학자인 주사 김정희의 글이 조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석은 조선 중기 1700년 후반에 이계 홍양호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주 부윤, 지금의 경주시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경주에 와서 보니 무장사에 신라시대의 명필 김생의 글씨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양호는 학자로서 글씨에 무척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직접 무장사에 찾아와서 샅샅이 수색을 해보게 됩니다. 풀숲에 부셔버려져 있던
석편 2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석편이 훌륭한 글씨체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누가 썼는지 찾아보니 김육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문을 탁본을 하게 되는데 그 탁본이 추사 김정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후 추사 선생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탁본을 가지고 가서 당시 중국의 당대 유명한 금석학자인 옥만강에게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글씨체를 본 옥만강은 이것은 중국 서예의 대가 왕희지의 집자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으로 돌아온 추사 선생은 진본을 보기 위해 직접 무장사로 오게 됩니다. 도착 즉시 비석 파편 2점을 추가로 찾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기록을 추사 선생은 비석 옆면에 그 발견 과정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 비석을 발견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감격의 표현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씨는 당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전해져서 이 글씨의 진본을 두고 왕희지 집자다, 아니다, 신라의 명필, 김생의 글씨체다 라는 논란이 많이 벌어졌던 당시 학계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비석인 것입니다. 또 비문 앞면에는 황용사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또한 황용사 스님이 이 글을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1914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유적 조사를 하다가 이곳에서 석편을 발견해 무장사지인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견된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이 비문의 글씨체가 화제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글씨체의 논란은 뒤로 하고 그 시절 신라 시대로 돌아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비문에 적힌 내용과 당시에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무장사지 미타전은 신라 39대 소성왕의 비 개화왕후가 소성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세운 추모 사찰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왕후가 소성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상심했다는 구절이 보입니다. 소성왕이 즉위 1년 만에 죽었다는 것과 왕비의 피눈물이라는 단어로 짐작해보면 예사로운 죽음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라 38대 원성왕은 내무랑의 12세 손이었지만 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왕위에 앉았지만 왕권을 강화해 왕위를 자신의 장자에게 물려주고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고 싶은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기 위한 독서 3품가를 시행하는 한편 왕권에 대한 절대적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 당나라 대신들이 잡아가는 분황사 등의 호국용을 다시 찾아오는 등의 다양한 설화까지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원성왕의 왕권 안정을 위한 노력은 그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인겸을 태자로 책봉했지만 그는 왕위를 잊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절망한 왕은 둘째 아들을 태자로 다시 책봉했지만 그 또한 아비보다 먼저 죽음을 맞았습니다. 원성왕은 고심 끝에 첫째 아들의 장자 준홍을 태자로 임명하고 그 준홍이 바로 비운의 39대 소성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준홍은 현명하고 사리에 밝았지만 몸이 약하고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욕망이 과해 형제들에게도 위엄을 지키지 못하고 동생들에게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소송왕의 동생 언승은 달랐습니다. 몸이 민첩하고 무술에 통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휘어잡는 지도력과 친화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수종과 충공도 첫째 소송왕보다 둘째 형인 언승을 잘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왕과 언승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병권과 인사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도 오히려 언승이 손아귀에 넣고 있었습니다. 소송왕은 그런 현실이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즉위 1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대신들과의 회의에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크게 잔치를 벌리자는 언성의 주장과 조용하게 치르자는 소송왕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장왕은 동생 언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에 오른 지 1여년 만에 근친간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사망한 이후 언승은 수종, 충공 등의 동생들과 서둘러 조카를 40대 애장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당시 13세에 아무것도 모르고 왕위에 오른 애장왕은 숙부 언승의 섭정에 꼭두가시 왕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장왕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소송왕의 죽음에 대한 배경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애장왕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승은 조카 애장왕의 행동이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자 그의 주변에 자신의 신복을 심어두고 애장왕의 꿍꿍이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언승은 다시 동생 수종과 충공을 불러 모의를 했습니다. 애장왕은 아버지의 복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결국 41대 헌덕왕과 42대 흥덕왕이 된 삼촌 언승과 수종에 의해 아버지 뒤를 따라 10여 년 만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라 최초의 근친간 사륙전으로 인한 왕위 찬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격적인 신라 멸망의 단초가 여기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흥덕왕 이후 희강왕, 민해왕, 신무왕으로 이어지는 혈육 간의 왕권 쟁탈을 위한 전쟁은 신라 하대 최고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성왕의 비 개화왕후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해 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권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후는 왕실 주변에서 소성왕의 추모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왕실과 멀리 떨어진 이 암곡 깊은 골짜기에 추모 사찰을 짓고 추모비를 세웠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무장사 미타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성대왕의 비 개화왕후는 대왕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근심과 증오로 마음은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상심했다. 그래서 지아비인 소성왕이 운명의 통곡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도록 명복을 빌고자 생각했다. 서쪽에 아미타라고 부르는 큰 성인이 있어 지극정성으로 귀의하면 잘 구원하여 맞아준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일진데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하고는 왕후가 입던 여러 가지 옷을 희사하고 궁중에 쌓아두었던 재물을 모두 털어서 이름난 장인을 불러들여 미타상 하나를 만들게 하였으며 아울러 신중도 만들어 모셨다. 이보다 앞서 이 절에는 노승 한 분이 있었다. 어느 날 꿈에 부처가 석답의 동남쪽 언덕 위에 앉아 서쪽을 향해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본 뒤 이곳은 반드시 불법이 머무를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곳은 바위가 험준하고 계곡물이 빠르게 부딪혀 흐르는 곳이므로 장인들은 눈여겨보지도 않고 다들 좋지 못한 곳이라고 했다. 급기야 터를 닦자 곧 평탄한 곳을 얻어 불당을 세울 만했다. 완연히 신일영스런 터와 다름없어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 좋다고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근래 고려시대에 와서 옛날의 미타전은 허물어졌으나 절만은 남아있다. 세간에서 전하기를 태종이 삼국을 통일한 후에 병기와 투구를 이 골짜기에 묻어버렸으므로 무장사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무왕이 평화를 선언했던 장소와 반대로 신라 왕실의 사륙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무장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